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4천여 명 그리고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자, 오늘 그 두 번째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엔 무죄로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말고도 일상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집중 취재해온 이현준 기자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공론화된 게 2011년이죠. 그러니까 옥시는 이전에 이제 판결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가습기 메이트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품을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옥시에서 만든 제품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다 판결이 끝난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가습기 메이트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한 SK케미칼하고 애경산업입니다.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처벌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지금 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났으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혐의를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네, 검찰이 내놓은 거를. 그렇죠.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 사실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핵심에 있는 그 가습기 메이트를 생산하는 그 원재료가 과연 폐 질환과 천식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겁니다. 자, 지금 유가족들 혹시 반응 들어온 게 있나요? 들어온 게 있나요? 자, 유가족들이 오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잠깐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하면 유죄 입증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계신데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사법부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기만적인 판결 내놓는다고 하면 피해자들 더 이상 갈 곳 없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계속 싸워 나갈 거고요. 사창이고 다시 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작업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기업이나 정부나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함께 힘껏 다시 싸워서 꼭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90여 명 사상자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90여 명이 아니라 900여 명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현준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건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화학물질 관련해서 한 1시간짜리 다큐 제작하셨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이번 재판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선 그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에 대한 선고가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 의미는 그 CMIT와 MIT라는 물질에 대한 선고가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던 옥시 제품은 PHMG와 PGH라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 판결이었고요. 이번에는 CMIT와 MIT라는 제품 물질에 대한 판결이었고 그게 10년 만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이슈가 불거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난 선고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만 선고가 무죄로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다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았다라는 얘기죠. 네, 피해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고가 바로 이뤄질 것 같고요. 네. 항고가 이뤄지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이 CMIT와 MIT에 대한 위해성 증거가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TV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CMIT, MIT 지금 생전 처음 듣는 용어들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길래 이걸 입증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CMIT와 MIT는 주로 살균제 성분으로 많이 사용되던 물질인데요. 네. 이게 치약에도 들어가 있고 예전부터 많이 생활용 화학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던 물질입니다. 네. 다만 흡입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피해를 일으킨 건데 1994년에 처음 이 살균제가 개발이 됐을 때 CMIT와 MIT는 그 이전부터 90년대 이전부터 사용되던 기존 화학물질이라는 이유로 유해성 심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이렇게 유통이 됐고 사용이 됐던 겁니다. 자, 뭐 지금 말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뭐 국민들이
하도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텐데 이것 말고도 사실 뭐 우리 일상 속에 화학물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전국 이후에는 시국 이후에는 이거 뭐 살균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이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 그 다큐 취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살균 소독제의 흡입 독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살균 소독제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나 지하철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무 소독,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흡입 독성에 대한 인지 없이 무분별하게 공기 중에 뿌려지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박은정 경희대학교 교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균 소독제 물질에서 흡입 독성이 확인됐습니다. 네. 네, 이런 흡입 독성이 우리가 인지 없이 사용되는 것이 큰 위해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또 좀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네, 먼저 제가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이건 서울의 한 구청인데 출입할 때마다 살균 소독제가 온몸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눈, 코, 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걱정은 안 드세요? 뭐 소독약이니까 뭐 큰 걱정은 없겠죠?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른바 분무 소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방역 당국은 흡입 독성 우려가 있다며 살균 소독제는 반드시 닦는 방식으로 소독할 것을 공고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다른 일을 찾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에게 직접 분무 소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에어로졸이 호흡기를 통해 노출이 되면서 이 노출되는 농도와 그다음에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분무 소독도 같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 호흡기를 통해 노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문제는 이런 살균 소독제의 안전 농도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살균 소독제 물질을 200배, 500배, 2000배까지 희석해서 사람의 기관지 상피 세포에 투여해 봤는데 모두 죽은 세포가 발견되면서 독성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용기에 넣고서 이렇게 소독하는 모습 자주 보거든요. 이것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 25개 구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25개 가운데 분무 소독을 하는 곳이 22군데였습니다. 네. 이 가운데 4가 암모늄 계열, 그 흡입 독성이 확인된 물질을 사용하는 곳이 16곳이었고요. 네. 말 그대로 실제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도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현실적인 이유로 지금 계속 분무 소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저렇게 분무 소독하는 그 장소를 이렇게 지나쳐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나한테 얼마나 유해할까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그걸 또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나요? 네, 정확하게는 살균 소독제 물질에 대한 실험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비슷한 방식의 화학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돼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실험이었고요. 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팝스라는 물질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팝스는 한번 노출되면 우리 지방 조직에 쌓여서 쉽게 배출되지 않는 물질을 의미를 하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16명에게 제안서를 전달했고 그중 6명이 참여를 하기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결과표인데요. 임종성 의원이 가장 많이 검출이 됐는데 육류와 해산물 위주의 식습관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OCP라고 하는 유기염속의 농약류는 주로 농약으로 사용된 물질인데 주로 수산물이나 육류를 통해서 많이 노출되는데 이 물질들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생식 독성에 많이 걸립니다. 또 실내 먼지에서 많이 나온다는 화학물질 PBD는 6명 모두 검출됐는데 장철민 의원의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실내 환경에서 전기 전자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농도가 높아집니다.
주로 젊은 분들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훨씬 더 높은 농도로 검출되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당뇨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비만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들도 꽤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특히 ADHD 혹은 자폐 같은 질환과 이 물질이 노출이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런 보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강은미 의원은 2가지 팝스 검사에서 물질이 하나도 검출이 안 됐는데 평소 채식 위주의 식습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말은 그럼 채식 위주로 식습관을 가지면 전 위험에서 좀 덜 노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팝스는 식습관에 따라서 노출량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화학 물질이 궁극적으로 바다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네. 토양에도 계속 쌓이고요. 이미 우리는 많은 팝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상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으로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선 식이섬유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그나마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화학 물질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특히 이제 먹는 거 관련해서는 그런 정보를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이런 뭐 먹는 거든지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실험을 해서 독성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제품을 승인할 때 그때부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도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앞서 이제 흡입 독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살균제들 굉장히 많잖아요.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살균제들도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분무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는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로 2015년에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평가법이 생기면서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경제계에서는 그것도 심하다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반대가 심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터졌고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타격을 입자 이제 신규 화학물질 338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줬습니다. 네. 특히 유해성 시험 자료 같은 걸 생략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338개 품목이 비공개라는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산업부가 검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목록을 모른다고 밝힌 상태인데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비밀주의가 아직 정말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기업 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현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